안녕하세요, 별관입니다. 오늘은 조금 약간 철지났다기엔 한 달밖에 안 지나긴 했는데 김프 아비트라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 이유, 사람 그 김프가 5%에서 실제로 3%에서 5%로 실제로 유지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아비트라지라는 건 일물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한 돈이 있어요. 그럼 금 한도는 한국에서도 뭐 X1이고 미국에서도 X1이어야 돼요. 근데 이 X가 같지 않을 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90원인데 미국에서 100원이래요. 그러면 한국에 써서 미국에서 팔면 된다 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아비트라지의 개념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아비트라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파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00원에 거래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00돈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1,000돈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90번에는 1000개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1000개를 사고 나서 한 100 정도로 가격이 수렴하겠죠. 그러면 나만 거래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한 평단가 95원에 1000개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단가 95원에 1000개를 사서 미국에서 어차피 10,000개까지 거래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95원에 1000개 사서 하나 하면은 개당 5원씩 나오니까 5,000원 되죠, 5,000원. 이게 내가 혼자 모든 이 아비트라지 기회를 먹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래량이라는 존재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시장에서는 우리 혼자만 이 아비트라지를 해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이 한 명이 나보다 빠르게 한 500개는 먼저 채가버린 거예요. 심지어 95원에 그냥 얘는 풀거래를 했어요. 풀거래를 해서 어차피 뭐 5원씩 남으니까 얘는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럼 나는 95원부터 100원까지 남은 물량 500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캐파는 더 작아지겠죠. 결국에 이런 파이 싸움을 해야 되는, 파이랑 속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이 아비트라지, 특히 일물일가의 원칙에 기반한 표 아비트라지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비트라지 기회가 뻔히 보이는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정된 수량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인프라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야 되니까 이 수량을 채울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해서 이긴 사람들이 그 차이 기회를 가져가는 게 아비트라지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아비트라지가 될 것 같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되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 쉬우면 남들도 보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통계적인 특질을 기반으로 아비트라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완전 일물일가가 아닌 아비트라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거래 전략들이 있는 것이겠죠. 누구나 아비트라지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왜? 다 아비트라지 하지. 왜 다른 거 하겠어요. 그쵸? 물론 이제 이래서 아비트라지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고 오늘은 그러면 메인 주제인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프는 기본적으로 한국 거래소랑 모든 해외 거래소랑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럼 가격 차이가 왜 생기냐고. 가격 차이가 어차피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판다면 왔다 갔다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제도적인 이슈로 이걸 블락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아비트라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이 제도적인 이슈가 크겠죠. 그러니까 퓨어한 김프 아비트라지. 예를 들어서 제임스가 있어요. 제임스. 그리고 나는 철수예요. 철수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요. 그 다음에 제임스한테 줘요. 그럼 제임스가 이걸 비트코인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철수한테 줘요. 그럼 철수는 비트코인을 한국 거래소에서 원화로 다시 바꿔요. 그 다음에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기본적인 김프 아비트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조금 더 싸다라고 하면은 난 달러를 주고 이걸 사서 다시 바꿨으니까 기본적으로 철수한테 예를 들어서 김프가 5%다라고 하면은 한번 돌릴 때마다 5%씩 남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사 같죠? 근데 이게 뭐 되던 시절이 있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도적 리스크를 다 안고 가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환치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환문 거래법 위반입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정리해놓은 데가 많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제도적인 리스크를 다 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뻔한 말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비용이 남는 장사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또 남는 장사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림을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철수가 일단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죠. 은행에 달러 스프레드 내야 돼요. 비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를 또 이렇게 외화 송금을 하겠죠, 제임스한테. 그러면 송금 수수료. 그 다음에 제임스가 다시 또 비트 사야 되죠. 구매 비용. 비트 살 때 수수료 플러스 스프레드. 그 다음에 요게 전송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 스프레드. 이건 물론 양수일 수도 있는데 시간 스프레드가 있겠죠. 이 시간 스프레드를 해지하려면 또 뭐 바이낸스 같은 데 가서 선물 해지 거래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 플러스 스프레드 당연히 들죠. 해지 비용. 그러면 그냥 이 시간 스프레드도 평균 해지 비용만큼 든다고 하자고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비트 다시 원화로 매도해야 되죠. 원화로 매도했을 때 당연히 수수료 플러스 스프레드. 이거는 굉장히 조건마다 천차만별이긴 해요. 환전 수수료, 송금 수수료는 뭐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하겠죠. 환율이 바뀌는 리스크도 있긴 있겠네요. 환율 리스크. 환전 스프레드에 다 들어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드는 비용이 요 스프레드 한번 먹죠. 그러면은 보통 CPG를 우리가 그래도 뭐 유의미한 금액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 뭐 OBP 정도는 될 거예요. OBP 무조건 못해도 OBP 플러스 수수료 OBP겠죠? 그럼 여기 CPP 일단 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 말고 여기 거래 수수료. 그다음에 환전 수수료도 뭐 대충 우리 은행에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수료 스프레드 다 합쳐서 뭐 10bp에서 뭐 정확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10bp에서 50bp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도 뭐 똑같이 한 10bp에서 50bp. 송금 수수료는 근데 뭐 고정금액 뭐 200달러를 달라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비율가 안 맞긴 한데 뭐 이것도 10bp에서 50bp라고 치자면 이건 어떤 고정금액에서 그러면 뭐 최소라고 해도 10bp가 넘게 있는 거예요. 일단 30bp. 그 다음에 요 시간 스프레드 여기서 수수료 스프레드 한번 먹는 거 생각하면은 여기다가 뭐 한 플러스 50bp 되겠죠. 왜냐면 요거 해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지 비용만큼 시간 스프레드가 평균적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50bp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치면은 한 100bp. 1%는 일단 되는 거예요. 1%는 일단 돼요. 1%가 되는데 불법 1소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되게 많이 쳐져서 한 2% 정도 그 불법에 대한 리스크가 있겠죠. 불법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시스템 리스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송금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업비트에 뭐 출근 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송금 안 받아줘. 아니면 요 거래소에서 이상한 거래네? 송금 안 받아줘 버려요. 그럼 여기서 시간 스프레드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는 거래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3의 거래소에서 수수료 스프레드 해지 비용 내면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지를 하기에는 뭐 증거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못하겠죠. 그 증거금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거래를 하면서 해지 비용도 들고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래는 맞아요. 이게 만약에 불법을 감수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더라도 그런 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김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프는 뭐 본질적으로는 제도적,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비용적 이런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제도적인 리스크가 만약에 없어져요. 완벽하게 뭐 트래블로 되고 외국 환불력도 엄청 많아되고 하면은 제도적인 리스크가 없어지고 김프가 사라지겠죠. 그럼 비용적인 측면만 남겠고 그러면 지금 딱 해외 거래소 간 차익 수준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김프를 어떻게 그럼 수익할 방법이 애초에 없는 거냐? 어쨌든 비율이 있는 거 아니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김프를 하나의 큰계적 차익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프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비용적 이슈도 있지만 그 비용적 이슈를 다 그 제도적 이슈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코인을 사기가 어렵고 한국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김프가 올라가는 건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코인 가격에 비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프를 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한 3%, 5%라고 하면 그러면 뭐 한 평균 한 4% 정도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김프가 만약에 3%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코인이 원래 비싸야 되는 프리미엄보다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그럼 이 스프레드에 베팅하는 포지션은 맞아요. 한국에서 코인을 사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비트가 34,500이에요. 34,500이 사요. 한국이 더 비싸니까 뭐 해외 거래소에서는 33,000 정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한 뭐 좀 과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1,500달러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김프가 완전 원래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여기는 해외 거래소는 33,000 그대로인데 한국 거래소가 36,000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가만히 이 포지션을 잡고 델타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비트 하나를 팔았고 여기서는 비트 하나를 샀으니까. 그렇죠. 델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포지션이 3만 2천까지 올라가는데 판 포지션은 3만 3천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포지션을 만약에 해제를 하면 얘는 이제 뭐 델타가 0이죠. 델타가 0이에요. 얘는 델타가 1,500이잖아요. 그럼 1,500은 항상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할 수 있는 김프 차익거래 행위입니다. 코인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김프를 차익거래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여기에 이제 제반되는 리스크는 일단은 송금 리스크는 없어요. 송금 안 하니까 송금 리스크 없고요. 시간에 대한 스프레드 리스크도 없어요. 왜냐? 송금 안 하니까. 그 다음에 뭐 법률적인 위반 소지도 대신 이제 김프가 그냥 5%에서 3에서 5%를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맥스로 먹어야 2%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냥 김프 5%인 거 한번 돌려서 먹으면 5%인데 근데 이 2%를 먹기 굉장히 당연히 어렵겠죠. 경쟁이 심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김프 차익거래를 현재 상태에서 멀쩡하게 하려면 일단은 한국거래소에서 매매비용 X 그 다음에 한국 해외거래소 왕복 매매기용 왕복 그러니까 매수 매도 거래소 왕복 뭐 X-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에 한국거래소 왕복 해외거래소 왕복 비용이 있죠. 그러면 총 비용은 X 토탈은 X 플러스 X 이거예요. 왕복이라는 게 수수료 플러스 스프레드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X 토탈이 스프레드 토탈보다 내가 모을 수 있는 스프레드보다 아까 말했던 이 스프레드의 결국에는 델타겠죠. 정확히는 이렇게 생긴 게 한국의 마이너스 한국이라고 치자. 그러면 한국에서 쌀 때 그러니까 한국 해외 가격 간의 상관관계가 한국 쪽이 상대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해외 상대적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비쌀 때 팔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반대의 경우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매수밖에 못 하잖아요. 현물이니까. 해외에서는 하승상품 족소를 칠 수 있더라도. 결국에는 요 시점을 잡아서 요 시점까지가 델타 S, 델타 스프레드인 거예요. 이 델타 스프레드가 XT보다 커지는 시점들. 그러니까 총 수익은 델타 스프레드가 이 총 거래 비용의 합보다 커지는 양수인 이런 시점들에다가 곱하기 볼륨이 되겠죠. 곱하기 볼륨을 하면 총 수익률이 나와요. 그럼 델타 ST에다가 XT 그 다음에 곱하기 볼륨 이게 프로핏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김프 차익거래는 이런 식이 수렴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스프레드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스프레드에 대한 ST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굳이 T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델타 스프레드에 대한 모델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줄일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식을 만족할 수 있는 시점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 시점들이 실제로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김프 차익거래가 되고 보통 김프 차익거래로 꾸준히 돈을 아직도 제도적인 문제 없이 벌고 계신 분들은 이런 차익거래 방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그러니까 이건 진입장벽이 있죠. 저 거래를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셋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스프레드 모델링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진입장벽이 있는 싸움이고 그 진입장벽이 있는 싸움 안에서도 사실 이겨야 아비트라지 기회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교훈은 공짜 정신은 없다.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아비트라지는 없고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아비트라지처럼 생긴 건 분명히 기회는 맞다. 그러나 그걸 먹으려면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과의 부단한 경쟁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프 차익거래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많던데 의외로 조금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에 아주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니까 예외 상황이나 다르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벨만이었습니다.